안녕하세요. 경제맥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버티고 코스닥은 밀립니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지금 코스닥이 8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갑니다. 796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소식 그리고 역대급 주주 환원 정책에 힘입어서 이제 삼성전자 차례가 아닌가라는 기대감 어제 반영됐습니다. 그 기대감이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거래 대금이 이쪽으로 다 몰리고 있고 이쪽을 제외하고는 사실 오늘 그닥 볼 게 없는 우리 시장입니다. 지난밤 뉴욕 시장 모두 들어서 이 시간쯤은 아시겠지만 바이백 효과가 하루밖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이 또 한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무런 실효성을 미치지 못하면서 시장은 하락을 했고 그래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반도체주들은 잘 버티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IT 투톱을 제외하고는 시장이 조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코스닥에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난밤에 이런 장기 국채금리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 분석도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내리는 종목이 월등히 많은 우리 시장입니다.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특징 주고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일맥 캐스터 이지우입니다. 간밤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반등한 데다가 월마트의 부진한 실적까지 겹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에 어제 강하게 반등했던 우리 시장도 오늘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결국 미국발 악재를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 시장 역시 약하게 출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황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1%가량 넘게 밀리면서 출발했는데요. 반도체 투톱이 조금은 힘을 내주면서 현재는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0.28% 넘게 오르면서 6,87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오늘 2%가량 밀리면서 개장했습니다. 시총 1위부터 20위까지가 나란히 파란불을 켜면서 결국 10시 5분가량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요. 현재는 5.28% 넘게 밀리면서 800선 붕괴됐습니다. 79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수급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에서는 이제 외국인이 홀로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은 매도세에 우위 보였었는데요. 다행히 현재는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분석에 따르면은 7,000피를 탈환하려면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돼야 된다는 분석이 있었던 만큼 외국인의 매수세 우위가 이제 강하게 들어온 모습이 반갑게 느껴집니다. 이제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특징주는 삼성전자입니다. 어제 SK하이닉스가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수각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서 삼성전자 역시 최대 15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역대급 규모의 주주 환원이 주주 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약세인 장에서도 삼성그룹주가 대체로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3.14% 오르면서 27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바이오주, 알테오젠입니다. 전날 모더나와 MSD가 공동 개발한 개인 맞춤형 mRNA 암 치료제의 임상 3상 성공 소식에 MSD와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은 알테오젠이 관련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어제 11% 넘는 상승률을 보였죠. 하지만 간밤 모더나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알테오젠 역시 전날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8.15% 하락하면서 31만 1,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우리기술투자입니다.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선을 넘으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 일제히 급등하고 있는데요. 우리기술투자는 현재 5,930원에 거래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날은 국내 결제 대행사 가운데 처음으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다날 역시 높은 급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가 장 초반 약세를 딛고 상승 전환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일맥 캐스터 이주였습니다.
네, 8월 21일 금요일장입니다. 오늘 어쨌든 시장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딱히 오르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만 시장 속에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있을지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푸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진단해 볼게요. 화상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은데요. 어제 시장은 참 좋았는데 오늘 시장은 좋다고 하기에는 아쉬운 면이 많은 시장입니다. 그 주말을 앞두고 또 트럼프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겠다는 이슈도 있는 데다가 코스피는 버티는데 코스닥이 너무나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이 시장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시장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은 삼전 닉스 빼놓고는 사실 대부분 다 재미없다. 약간 요렇게 좀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코스닥은 뭐 아시다시피 다 팔았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15개가 다 굉장히 작은 폭이 아니라 큰 폭으로 많이 빠지고 있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빨간불을 보이는 거는 실리콘2. 뭐 그다음에는 아래는 거의 없거든요. 코스메카 코리아나 코미코 정도인데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나 실리콘2가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거의 지금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좀 띠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크게 반영이 되고 있고 부각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돈 잘 버는 기업, 일단 실적이 숫자가 넘버가 나오는 기업으로 먼저 수급이 쏠리고 그다음에 지금 코미코가 상한가가 있는데 얘는 액면 분할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지금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피를 보면요. 코스피도 굉장히 명확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놓고는 이제 시총 상위 종목은 거의 다 빠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삼성생명, 상명물산, 그다음에 삼성물산, 그다음에 KB금융 요 세 가지 종목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왜 그래?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때문에 오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KB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인상의 기조로 계속해서 좀 시장이 바라보고 있잖아요. 금리 인상을 프라이싱하는 국채금리 때문에 오늘 금융지주 쪽 이자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쪽으로 수급이 조금 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이것도 경기 방어주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보험 쪽으로, 그래서 시단지주도 지금 빨간불 보이고 있는데, 보험 쪽으로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전 닉스, 이 호재, 주주환원에 대한 호재에 있는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 나서는 거의 다 그냥 시장의 경기 방어주 쪽으로 수급이 다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여기도 지금 SK 지주사고, 한양금융지주, 얘도 금융지주고, 그다음에 삼성화재도 보험 쪽이고, 다 대부분 고려아연이 올라가는 거는 이제 금 가격이 올랐죠. 그래서 비트코인이랑 금 가격 오르면서 요 정도로 조금 볼 수가 있겠고요. 수급을 보면은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내려놔야 돼요. 제가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 관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의사결정할 때가 아니에요. 뭔가 손절을 하거나 뭔가 신규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시점은 좋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다음 주 27일이에요. 다음 주 27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죠? 그 다음에 잭슨홀 미팅이 있어요.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더라도 잭슨홀 미팅에 그 케빈 워시의 발언에 시장을 주목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너무 좋게 나왔고 그래도 시장은 바로 급등하기보다는 잭슨홀 미팅에 케빈 워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 요거를 확인하고 시장은 가려고 하는 심리가 강할 것이다. 그래서 경계감이 굉장히 클 것이고요. 만약에 27일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너무 좋게 나왔다. 그래서 목요일날 우리 시장이 급등을 하더라도 다음날 엔비디아 실적을 가지고 해외 IB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JP모건, 모건 스탠리, 블랙록 요런 이제 해외 IB들이 어떤 보고서를 쓰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와도 이거는 AI 투자가 뭔가 시장에서 조금 무섭다. 뭐 우려감이 든다라던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또 다시 의심이 불거진다면 금요일은 또 급락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다음 주가 굉장히 변동성이 클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결정을 할 때 일단은 오늘까지는 패스하시고 다음 주도 좀 월화수 좀 보시고 27일, 28일 요거 좀 지나고 나서 무언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삼전 닉스 이렇게 오를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덜어내서 현금 확보가 조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7일에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이제 시장은 경계를 하고 있다. 그 전에 실적 측면에서도 물론 실적이 잘 나온다 한들 이것이 매크로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나오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요 전문가님 일정 측면에서 이 반도체 학회 있잖아요. 25일부터 요런 거 25일까지요. 23일부터 요런 거는 좀 우리가 시장의 기대감을 갖고 봐도 될까요? 거기서 호재가 나오더라도 시장은 반영을 안 할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은 국채 수익률하고 지금 유가 여기 이 매크로 이슈에 지금 시장은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재는 사실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고 우리가 시장을 조정을 받더라도 호재가 시장에서 반영이 안 되는 지금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매크로 이슈를 잠재울 수 있는 게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뭐 반도체 학회나 행사나 이벤트나 이런 게 없어도 사실 후반영을 할 수 있는 호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같은 날에도 시장이 좀만 받쳐주더라도 받쳐줬다면 이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좀 더 삼전 닉스가 더 크게 오를 수도 있었던 시점이었는데 그게 조금 아쉽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조금 더 자세한 시장의 속으로 들어가서 이슈들 분석하면서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더 많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민프롬 전문가님과 처음으로 이야기해 볼 부분이 사실 베센트 재무장관의 바이백입니다. 하루짜리 였어요. 이게 어제는 뉴욕 시장이 굉장히 호재였고 우리 시장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이슈로 어쨌든 반영이 됐는데 이게 딱 하루에 그쳤고 구두 개입이 추가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그리고 뉴욕 시장까지 이것을 좋게 반영하지 못한 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매크로적으로 금리라는 것이 부담스러운 요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전문가님이 장기 국채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금리는 또 다른 시장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해석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국채 금리가 원래 심심하면 한 번씩 시장에서 제동을 거는 걸로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와요. 그런데 이 그렇죠. 국채 예. 금리가 상당히 어려워요. 좀 뭐 이해도 못 하겠고 금리가 내려가는데 수익률은 오르고 이거 무슨 말이야. 아, 채권 너무 어려워. 뭐 이게 그냥 시장에 좋은 게 뭐야?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 드리고 지금 시장이 미국 증시가 오늘도 제대로 못 갔잖아요. 지금 S&P 500 신고가를 갱신을 한 상태에서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와중에 요런 게 시장에 왜 걸림돌이 되는지 그다음에 이게 왜 중요한지 앞으로 있을 이 잭슨홀 미팅이 왜 중요한지까지 제가 또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기 때문에 이거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처음부터 말씀을 드려 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 취임했죠. 첫 번째 취임할 때만 하더라도 미국 정부 부채가 19조 9천억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20조가 채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째 취임할 때가 38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40조를 돌파를 했죠. 40조가 돌파한 상황이에요. 지금 국가 부채예요. 40조인데 요 40조에 대한 1년치 이자가 지금 국방 예산보다 높아요. 전 세계에서 국방 예산을 가장 많이 신경을 많이 쓰는 나라가 미국이죠. 천조국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방 예산에 1,000조를 쓴다. 근데 물론 지금은 2,000조 이상 쓰지만 그거보다 지금 더 높게 책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비용이 그만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부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트럼프가 "금리 인상해라. 캐비넛이야. 너 내가 지명해 줬지 않니? 이자 빨리 내려. 우리 힘들다." 이제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국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AI 투자입니다.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구글이나 엔비디아나 이런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 회사들이 AI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온갖 군데서 다 땡겨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오픈 AI나 엔스로픽이나 뭐 요런 자체적으로 AI 칩을 만들다든가 요런 식으로 AI 투자를 함으로써 회사채 발행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는데
있는데 이 회사채 발행을 하면 그 이자가요 9%대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지금 4.7 정도 평균적으로 4.7 정도 지금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높은 편인데 지금 4.7이라고 비명 지르는 거예요. 근데 회사채가 구글이나 이런 구글 같은 회사가 9%예요. 구글이 망하겠어요? 구글이 망한다는 미국이 망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국채랑 회사채랑 거의 신뢰도가 비슷한 상황에 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채권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9% 주는 거 사겠어요? 4.7% 주는 거 사겠어요? 당연히 9% 주는 걸 사죠. 그러니까 국채 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이 회사채가 이자가 높은 이유는 뭐냐면 회사가 망할 위험하고 나라가 부도날 위험이 같지 않기 때문인데 구글 정도 되는 엔비디아 정도 되는 회사라면 나라가 망할 정도의 위험이랑 같은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 회사채 인기가 많기 때문에 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채 금리가 늘어나면 지금 미국은 이자 비용이 너무 크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를 내리는 게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이에요. 국채 금리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유가 내려야 되죠. 근데 지금 유가가 어떻죠? 유가 엄청나게 높아요.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요. 유가 낮추는 방법 뭐예요? 전쟁 그만해야 되죠. 전쟁 그만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타코가 먹히나요? 안 먹혀요. 이제 이란이 안 받아주죠. 이제 마음대로 전쟁도 못 끊어요. 그러면 국채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지금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하고 있는 게 이 바이백 40억 달러 넘을 수 있다라고 어제 또 한 번 구두 개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께 구두 개입을 한 게 원래 20억 달러를 쓰는데 요거 2배로 늘릴게 40억 달러를 내가 들여서 대신 사줄게. 이 바이백이라는 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자사주 매입이랑 똑같은 거예요. SK하이닉스가 자기가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듯이 미국이 자기 돈으로 자기 국채를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부채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부채가 그렇게 많다며. 근데 너네 돈 있어? 돈이 어디서 나서 너네가 그거를 40억 달러를 부채로 사준다는 거야?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굉장히 조삼모사입니다. 조삼모사예요. 이 장기 국채를 사준다는 게 결국엔 그거예요. 10년물, 30년물 요거를 10년 동안 돈을 내가 묶어놔야 되는데 이자를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어느 나라가 모라토리엄 선언, 부도 선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지금처럼 미국, 이란이 전쟁이 터질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장기 국채는 이자를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리스크를 많이 포함을 하니까. 그래서 이 지난 예전에 지금같이 국채 수익률이 높지 않을 때 사놨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발행하는 4.7%짜리 이자를 주는 지금 국채를 더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 사놓던 사람이 요거를 팔고 싶은데 아무도 안 사주는 거지. 누가 사줘요? 4.5 이하로 이자율을 주던 채권을 지금 4.7인데 당연히 신규로 나오는 채권 발행하는 이걸 사고 싶지 예전 거 안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미국이 사준다는 거예요. 안 팔려? 알았어. 내가 내 돈으로 사줄게. 근데 무슨 돈으로 사주냐면 단기 국채 발행할게. 단기 국채를 발행해서 그걸로 돈을 땡겨서 장기 국채를 사준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앵커님한테 1,000만 원을 빌렸다고 쳐볼게요. 네. 1,000만 원을 빌렸어요. 근데 앵커님이 저한테 1,000만 원 주세요. 갚아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PD님한테 저 1,000만 원 좀 빌려주세요 해서 그거를 앵커님한테 갚았어요. 돌려막기죠. 돌려막기죠. 예. 근데 다양한 게 있나요? 저는 여전히 빚쟁이에요. 1,000만 원 빚이 져 있어요. 그쵸.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이백 규모를 늘린다고 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시장은. 아니, 이게 지금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잖아. 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단기 국채를 늘려? 단기 국채, 그래서 어제
장기 수익률이 내려가고 단기 수익률이 올라갔어요. 오히려 단기 국채를 이제 발행을 한다는 요것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데, 자, 한번 끊어갑시다. 장기 국채를 사준다. 그리고 장기 국채를 사준다는 거는 이 장기 국채를 발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이아몬드가 전 세계에 100개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 중에 90개를 없애. 더 이상 안 캐요. 다이아몬드를 더 이상 안 캐고 90개, 80개 줄어들어요. 그럼 다이아몬드 가격이 계속 올라가겠죠. 품귀 현상이 일어나니까. 지금 장기 국채를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장기 국채를 더 이상 발행을 안 하고 얘를 조금 숫자를 줄여감으로써 이 수익률을 자체를 낮추려는 움직임. 그래서 장기 국채를 파는 대신 단기 국채를 아예 많이 박리담회를 하겠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어제 트럼프가 가상화폐 얘기를 하면서 우리 어제부터 지금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올라갔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 타임에 조금 더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하자면 지금 베센트 장관이 했던 요 구두 개입, 장기 국채 수익률을 낮추려고 했던 구두 개입은 지금 효과가 전무한 상황이다. 그러면 여기서 트럼프가 어떤 걸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요거를 빨리 낮춰야 돼요. 낮춰야 돼. 그리고 우리가 지금 FOMC가 2번 남았어요. FOMC가 9월 달에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월 말에 있어요. 10월 말. 10월 말로 할게요. 10월 말인데 선거 직전이에요. 선거가 11월 3일이잖아요. 선거 직전이라서 선거 직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금리 인상을 못 해요.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할 거면 다음 달에 있을 FOMC 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금리 인상을 문제가 이 금리 인상을 프라이싱 하는 것 때문에 장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건데 그렇다면 금리 인상을 왜 해야 되는가만 일단은 마무리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물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흔하게 쓰는 볼펜, 연필 부터 해가지고 우리 음식 먹는 거 그냥 우리 컴퓨터 모든 게 다 석유가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플라스틱을 만드는데도 석유가 들어가고 모든 화학 제품 기초에는 다 석유가 깔려 있어요. 원유나 이런 게 정제된 이 디젤이든 뭐든. 그리고 그런 걸 만든 소비자 제품을 뭘로 옮겨요? 자동차로 옮기죠. 그것도 기름으로 써요. 비행기로 옮겨요. 기름 들어가죠. 배로 옮겨요. 기름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유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물가가 올라가요. 비싸졌어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돼요? 소비 위축이 생깁니다. 소비 위축이 생기죠. 그러면 소비 위축이 생기고 고용의 임금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물가가 올라가니까. 고용 임금 올라가고 소비 위축이 생깁니다. 소비 위축이 생기면은 시장 어떻게 돼요? 경기 침체 얘기 또 나와요.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고용 임금 올라가면 인플레 얘기. 이래서 인플레가 나오는 이유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경기 침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금리 인하입니다. 인플레를 해소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인상이에요. 근데 이게 같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예요. 경기 침체랑 인플레이션이랑 같이 오게 돼버리면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없고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지금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3월달 전쟁 시작하면서부터 유가가 지금 5개월 내내 유가가 고공행진이란 말이에요. 이 5개월 내내. 그래서 요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일단 물가 지금 인상을 먼저 해서 물가를 잡자. 그래야 소비 위축이 안 일어나지 않겠냐. 이게 FOMC 위원들의 말입니다. 그저께죠. 그저께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미국 증시가 한 번 더 출렁이었던 게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했던 게 올라가다가 꺾어졌어요. 쭉 조정받았던 게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이거를 지금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물가가 너무 올라와 있고 유가가 떨어질 생각을 안 하니까 전쟁은 이제 마음대로 트럼프가 이제 뭘 할 수가 없어요. 고삐 놓쳤어요. 주도권은 넘어갔고 단기간 내에 전쟁이 완료가 될 것 같지 않으니 인상을 빨리 1차례라도 한 번이라도 해서 물가를 낮추는 게 중요하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금리 인상하면 어떻게 돼요? 부채가 지금 40조 달러라니까요. 지금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당연히 올라갈 수가 없죠. 금리 인상을 해야 돼, 누가 봐도. 근데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어. 지금 이자 비용이 너무 커. 왜? AI 투자를 너무 많이 해놨거든, 회사들이. 회사채 발행을 너무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부만 부담이 아니라 이러다가 하이퍼스케일러들 또는 중소기업들 또는 이 시골에 있는 작은 은행들, 시중은행들이 하나라도 삐끗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몇 년 전에 기억나시나요? 실리콘밸리 사태. 유럽의 작은 중소기업이었던 실리콘밸리의 뱅크런 사태가 이루어지면서 그게 막 엄청나게 커질 뻔했었어요. 근데 그때 바로 즉각적으로 전 세계가 나서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가에서 돈 대주고. 그렇게까지 갈 일은 없지만 이거를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도 쉽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단계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에서 머리를 쓴 게 바로 가상화폐입니다. 자, 가상화폐는 우리 앵커님 조금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또 추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방대하고 모든 게 연결돼 있는 이 국채와 금리, 유가 그리고 물가에 대한 이 순환을 굉장히 쉽게 이야기해 주셔서 여러분들께서도 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헷갈렸잖아. 맞아. 이렇게 고민을 하셨던 부분이 좀 명쾌하게 해석이 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전문가님이 이렇게 항상 어려운 이야기도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주시는데 주식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 참 궁금하다. 내가 이해력이 없는 것인가? 이런 거 아니고요. 사실 시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이 되시는 부분이 많을 텐데 이 시장 속에서 장중에도 민프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셔서 내가 지금 시장에 대한 고민이 있다, 궁금한 것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속 시원하고 편안하게 이런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말씀해 주신 것에 덧붙여서 우리가 앞서 그 비트코인이 말씀해 주신 이 바이백과 더불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클래리티법이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이거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겠다, 자체 규정을 마련하겠다 이런 압박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비트코인이 75,000불까지도 올랐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하니까 이 비트코인 하락에 베팅했던 이 선물 포지션들이 막 공매도 포지션이 연쇄적으로 청산이 되면서 숏스퀴즈가 발생했고 이것이 조금 더 촉매제가 되어서 이 신호탄에 어쩌면 더 큰 힘을 보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합니다. 지금 저점에서 올라오는데 한 3일 정도 올라왔는데 이렇게 큰 폭으로 이제 가상자산이 다시 한번 올라오다 보니까 그 전에 이야기가 쏙 들어갔어요. 또 뭐 가상자산 이제 끝났다. 양자 컴퓨터 시대가 오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갔는데 전문가님 이건 좀 다른 이야기긴 합니다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장이 한 가지 면만 보면 아예 다르지만 모든 것이 같이 맞아떨어져야 굴러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을 좀 어떻게 해야 할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시각 갖고 계세요? 비트코인이 올라간 이유는 미국 정부의 큰 그림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신나게 좀 길게 얘기했던 이 국채금리, 지금 미국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통화 정책을 할 수 있는 게 미국 재무부랑 연준밖에 없거든요. 근데 연준은 지금 자기 맘대로 안 되죠. 그리고 캐비너 씨가 얘기를 안 하기로 했고 베센트 장관이 열심히 열의를 하고 있는데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끌고 온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국채금리랑 무슨 상관이냐 궁금하신 분이 많을 텐데 일단 쉽게 설명을 항상 쉽게. 자,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 법안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니어스 법안이 있고 클래리티 법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니어스 같은 경우는요.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를 시키는 그냥 그런 법안이고요. 클래리티는 이거를 증권화가 아니라 상품화 시키자. 여러분들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면
가상화폐를 증권화하면 얼마나 많은 규제가 들어가겠어요. 지금 상장하더라도 막 엄청 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복잡해지고 지금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증권이 아니라 그냥 단순 금융 상품화 시키자 이러면은 규제가 완화가 되는, 그래서 규제 완화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클레비티 얘기를 한 건데, 요 얘기를 끌고 오는 이유는요. 경제인들을 모아놓은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가상화폐 클래리티 법안 빨리 통과를 시키자라는 식으로 촉구를 조금 했어요. 그 이유가, 그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가 되면요. 활성화가 된다고 쳐볼게요. 지금 이미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죠. 미국에서는 꽤 있어요. 그걸로 결제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가 됐을 때 얘가 이제 상장을 하잖아요. 상장을 해요. 스테이블 코인이 뭐예요? 결국 돈처럼 쓰는 코인이죠. 제가 스테이블 코인 100개를 갖고 있어요. 당장 나 이거 달러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 당장 달러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상장을 하기 위해선 준비금이 필요합니다. 준비금. 그 금액이 이제 일정 금액이 이만큼 갖고 있어야지 상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준비금은요, 달러랑요, 국채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 근데 장기 국채 안 되고요. 단기 국채. 아까 뭐라고요? 바이백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단기 국채를 많이 팔아서 장기 국채를 사준다고 조선보사라고 얘기했죠. 단기 국채를 많이 발행하는데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국채는 누가 사요? MMF나 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사지. 뭐 일반 우리 같이 주식한 사람들이 사실 단기 국채 사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채권 투자자들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요를 급증시키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하자가 미국 정부의 큰 그림이에요. 결국에는 이 모든 거는 장기 국채 수익률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장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연준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 연준이 뭐 지금 연준도 사실 골치 아플 거예요.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없고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재무부가 움직이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 이쪽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실제로 성공이 돼서 갑자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스테이블 코인 통과, 법안 통과돼서 뭐 이제 상장이 막 우후죽순 생기고 단기 국채가 활발하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유동성 공급이 활발해지면서 시장은 안정을 되찾을 겁니다. 안정을 되찾을 거예요. 다만 이거가 성공을 하더라도, 그러면 이거 성공하면 장기 국채 수익률 내려갈 수 있나요? 유가가 내려가야죠. 이 모든 거는요, 유가가 도와줘야 돼요. 지금 애초에 장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 이유가 단기 국채 안 팔려서가 아니잖아요. 모든 이유가 다 이렇게,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가 먼저인지는 몰라요. 그거 하나를 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고자 하는 겁니다. 시간을 벌어서 더 올라가지 못하게, 조금 더 낮출 수 있게, 그 안에 유가가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미국 정부의 지금 큰 그림, 바라고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께서도 이 코인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지실 것 같은 이런 이야기인데, 전문가님, 이게 사실 이제 우리 증권 시장에서는 코인 이야기를 이렇게 조금 단편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것의 그럼 앞으로에 대한 향방을 따져보자면, 말씀에 따르면 조금 더 청사진을 그려봐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련주에 투자하는 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련주 투자는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테마성이 짙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가상화폐에 조금 보수적인 측면이 아직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작년에 한참 떠들었잖아요. 지금 얘기 어디 나오나요? 지금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요게 우리나라가 코인 관련주에 뭔가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코인 가격이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자산 기본법 요 얘기가 다시 나와야 돼요. 다시 불거지고 정부에서 요거를 정책적으로 조금 밀어주지 않는 한은
아직은 테마성이 짙다. 그러니까 대북주처럼요. 지금 잘못 투자했다가는 크게 물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SK증권이 상한가를 갔던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SK증권이 물론 그 자사주 소각, SK하이닉스의 자사주 소각, 40조 자사주 소각을 담당하는 이제 SK 계열사기 때문도 있지만요. 얘가 두나무 지분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사실 SK증권뿐만 아니라 IT센 글로벌도 급등했죠. 그 코인 관련주들이 어제 좀 급등을 해 줬거든요. 오늘도 좋아요. 오늘도 좋은데 이게 만약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미국에서 뭔가 또 부딪힌다. 뭐가 통과가 안 된다.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면 다 후루룩 뱉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큰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관심은 가지되 이 코인을 갖고 있는 플러스 겹테마를 가지고 있는 AI 기본적으로 끌고 가고 있고 코인이 겹테마를 있는 종목을 좀 찾는 게 중요하다. 코인 오로지 코인 100%의 주식을 갖고라기보다는 비트맥스나 뭐 이런 식으로 코인 관련주 100% 찾기보다는 코인을 같이 가지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SK증권이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의 관련주를 찾는 게 더 중요하고 확실한 거는 이게 계속해서 좀 연속적으로 미국 증시에서도 반겨주고 이거를 확대하는 담론이 생긴다면 비트코인이 끊임없이 계속 반등에 성공을 하고 랠리를 이어준다면 금 가격도 오르잖아요. 이게 새로운 유동성으로 다시 번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국채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더라도 비트코인 활성화돼. 위험 자산의 회피 심리가 강하지 않은 시장이네. 그러면 주식 지금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지금 바탕인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한 축이다. 요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 시장이 활성화되면 유동성 측면에서 우리 시장도 조금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 체크해 주셨고, 이 코인 관련 종목들 긍정적이기는 하나 아직 국내 시장에서는 테마성이 짙기 때문에 이것은 유의해야 한다라는 점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오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빼고는 시장이 정말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모두가 아실 거예요. 이게 국내 상장사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결정을 한 건데 이것들이 대형 이 반도체 주들의 투심을 다시 한번 자극시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은 이런 주주 환원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오늘 시장이 관심을 두고 두 종목이 버티면서 코스피는 뭐 양전 음전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버텨주는 모양새인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 방송에서 한참 두 종목이 힘을 못 쓸 때 모아가기 좋은 자리에 와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하기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TP가 IB에서 350만 원까지 나오더라고요.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지금 거의 28만 원까지 회복세를 보이려는 수준인데 이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계속해서 가져가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큰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온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과정으로 소화를 해나갈지 궁금한데요. 어떤 시나리오 갖고 계세요? 지금은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얼마를 주주 환원을 해줄 건가에 대해서 시장이 완전 초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전 닉스가 주주 환원 얘기 말고 뭐 호재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맞고 요게 지금 시장에서 어젠가요? 그젠가요? 100조 얘기 나왔고요. 어제 또 150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계속해서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경쟁 구도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지금 얘기가 어제 나왔던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 지금 SK하이닉스가 요 40조 자사주 소각 요 공시를 올리면서 거기에다가 이걸 붙였어요. 애초에 프리캐시 플로어를 50%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요거 이상 하겠다라고 말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50% 이상을 이제 기대감을 더 심어주는 공시를 올렸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왔던 이 아예 계산기를 두드려서 나왔어요. 거기에 따르면 지금 3개년 누적 이제 프리캐시 플로어가 491조 원이라더라. 여기서 50%만
절반만 이제 적용을 하더라도 245조를 이제 주주환원을 할 수 있다. 근데 245조인데 여기 40조 지금 자사주 소각으로 쓴다고 하죠. 그러면 200조는 이 특별배당 겸 주주환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200조 얘기가 나오는데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100조, 150조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도 이런 지금 보고서가 200조다, 100조다, 150조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요. 다 웬만하면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왜냐면 진짜로 반도체가 공급이 확 늘어나면서 내후년에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또는 그게 빨라져서 내년에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계산도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최소로 잡은 영업이익률에 나누기 절반을 한 겁니다. 절반에 얘는 40조를 뺐고 얘는 안 뺀 그 금액이 100조에서 200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 기대감에 가는 건데 요게 나오고 슈팅이 나올 거란 기대는 일단은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40조 자사주 소각하고 이제 급등 나오나요? 이제 달리기 시작하나요? 저는 이거는 조금 좀 진정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 여러분들이 최태원 회장님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자사주를 40조를 사야 돼. 사야 되는데 급등하고 있을 때 사겠어요? 떨어질 때 싼 가격에 사겠어요? 싼 가격에 사겠죠. 그래서 요거를 40조를 무조건 뭐 하루에 뭐 1조씩 산다 이게 아니라 떨어질 때마다 시장에 미국 시장 때문에 또는 국채 수익률 때문에 또는 뭐 때문에 시장이 출렁거릴 때마다 아래에서 받쳐줄 거랍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하방 경직성을 띠면서 그 전처럼 폭락하는 일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주주 환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게 어느 정도는 재료 소멸로 또 받아들일 확률도 있습니다. 지금 이 기대감이 사실 조금 너무 큰 상황이고 그거 하나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아니었으면 오늘 삼전 닉스도 같이 조정을 받았어야 돼요. 지금 얘만 가고 있고 삼성전기는 계속 빠지죠. 삼성전기가 악재가 있어서 빠지나요? 아니에요. 그냥 삼성전기에 있었던 돈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둘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재료 소멸이 되고 확실하게 발표가 나오면 그때서야 삼성전기나 다른 시총상위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저는 약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얘기가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에서 그 삼성전자 거버넌스 포럼에서 분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카카오가 떨어지는 이유가 인적 불안 때문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카카오가 또 회사를 나눈대요. 또 회사를 나눠. 카카오 모빌리티를 지금 미국에다가 상장시킨다. 옆으로 샜는데 어찌됐든 이 삼성전자는 지금 가전도 들어가 있죠. 스마트폰도 만들죠. 반도체도 만들어요. 삼성전자를 가전회사로 봐야 될지 핸드폰 만드는 회사로 봐야 될지 반도체 여러 개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오롯이 삼성전자가 그 PER을 포워드 PER을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해외 주주들, 해외 IB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분사 얘기. 근데 이거는 사실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분사해라. 반도체 띄놓고 가전 띄놓고 그렇게 해야지 밸류를 제대로 줄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다시 조금 얘기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요게 실제로 ADR처럼 미국의 ADR을 삼성전자도 ADR을 뭐 상장해라 요런 요구가 좀 있었잖아요. 잠깐 그런 얘기 나왔었어요. 실제로 이런 얘기가 조금 확대가 된다면 이제 그땐 다른 밸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항상 너무 쉽게 이야기를 풀어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집중해서 모아주시는 민푸름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하단에 함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안내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이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로 개편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아쉬우실 텐데 민푸름 전문가님과 장중에도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종목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프롬 전문가님, 앞서서 해주신 이야기가 너무나 잘 이해가 돼서 제가 유튜브에 슈카가 있다면 경제방송에는 민프롬, 푸카가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또 쉽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떤 종목을 들고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차세대 AI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코인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요거 들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많으실 거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려도 괜찮은 종목을 위주로 가져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초보분들이 많으시고 언제 어떻게 보실지 모르기 때문에 물려도 괜찮게 쭉 들고 갈 수 있는 종목 위주로. 그러니까 빠른 급등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AI의 주역이 된다는 이유가 이번에 새롭게 브룩필드한테 투자를 받아서 AI 데이터 사업을 신사업으로 하는 기업이에요. 솔직히 제가 다 말 다 한 겁니다. 이 종목은 누구나 다 아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빛을 못 발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왜? AI가 생겨나면서 사실 설 자리를 잃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세대 새로운 먹거리로 이제 대안을 찾은 게 AI 데이터 센터고 AI 데이터 센터를 하려면 돈이 필요로 한데 이 브룩필드가 대규모 자금을 이제 투자를 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할 수 있는 이 기반을 다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요, 두나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코인 가격이 오르면 이 종목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인이 실제로 우리나라의 스테이블 코인이 자리를 잡아서 우리가 쓰게 된다면 가장 먼저 이 기업에서 아마 우리는 접할 거예요. 이 기업과 카로 시작하는 회사 요 두 개가 이제 대장이기 때문에 핀테크랑도 굉장히 연관이 깊다. 그래서 코인 종목이 들어가고 싶은데 고민이신 분들은 저는 요 종목을 같이 AI 주역이 될 수 있는 종목 요걸로 좀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수급만 짧게 보고 갈게요. 수급을 보면 지금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사재 끼고 있습니다. 시장이 조정이 받고 있는 와중에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은 이게 누적 순매수가 많이 안 찍혀 있는데 꾸준하게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외인하고 기관이. 왜냐면 이 기업이 개인들이 사실 많이 지쳤어요. 빨리 안 가거든. 빨리 안 가고 얘 도대체 언제 가 하면서 던진 물량을 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받아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징적인 게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롱텀이라는 롱텀의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요거는 좀 꾸준하게 들고 가셨으면 좋겠다. 언젠가 얘가 주인공인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목까지 이렇게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장도 팍스경제TV와 함께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